근데 이제 이광용이 얘는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직무유기가 다 있나? 시간 관계상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한준희의 옐카 원입니다. 네. 자 오늘 류청 기자를 다시 모셨는데 네. 이렇게 한준희의 옐카에 나오실 줄은 몰랐죠? 제가 이렇게 첫 편에 영광스럽게 출연할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그렇네.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하려고 했는데 오프닝 하셨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먼저 오프닝을 2번씩 해요. 예. 네. 본의 아니게 오늘 고별 방송을 맡게. 게다가 저 프로그램 이름 바뀐 거 아시죠? 지난주에 두 분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류청 기자 아주 좋은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레드 제민보다 뭐 낫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역사를 많이 논했잖아요. 네. 역사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반정인가요? 역성 혁명이죠 지금. 예? 이 씨에서 한 씨로. 이광용 아나운서가 이 옐카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이렇게 옷 입고 진행하는 건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거의? 네, 맞습니다. 예, 사실 2019년 1월 25일 한국 축구의 아주 슬픈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찌 가벼운 복장으로 촐싹거리면서 방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네, 숙연해지네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구 이야기 우리 풋볼리스트의 류청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벤투호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메이저인데 웃지 마. 지금 웃고 그래. 아니 갑자기 물어보시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 지난번에 방송했는데 적응이 안 돼요? 네. 예. 왜 실패했어요? 제가 예. 갑자기 마구 갑자기? 들어오네요. 예, 네. 예. 아니 유튜브에 우리 아니 근데 예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조별리그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16강 경기 후반전을 보고 정말 질 수도 있겠구나. 카타르한테는 네. 어. 다만 제가 한 가지 희망이었던 건 그 다음에 카타르가 경기를 했잖아요. 이라크하고. 근데 카타르도 정말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못하는 팀한테는 안 지겠지라고 했는데 8강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한국 대표팀을 2번 죽였어요. 네? 일단 바레인전 후반에 너무 못해서 네. 카타르한테 지겠구나. 그런데 카타르가 너무 못해서 안 지겠구나. 그런데 그런 팀한테 졌다. 거기서 조금 더 가혹하게 뼈를 때리면 예. 카타르의 고정 주전 선수 2명이 빠졌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타르전만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와 카타르가 그날 무엇이 가장 달랐는가를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타르는 그 전까지 4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계속 썼었어요. 근데 우리와의 경기에서 갑자기 3백을 들고 나왔고 실제로는 거의 뭐 5백 수비를 했습니다. 전술이 변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 4경기에서 활용했던 전술과 가동했던 선수들이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왔죠. 예측 가능한 전형으로 그대로 나감으로써 카타르 입장에선 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다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전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좀 너무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카타르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과의 대결에서는 여태까지 썼던 전술을 바꿔서 나오더라. 이 부분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카타르전을 져서 2004년 이후에 우리가 15년 만에 아시안컵 4강 진출에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전, 키르기스탄전, 중국전, 바레인전, 카타르전 5경기 내용 면에서 어느 하나 시원한 경기는 없었잖아요. 중국전의 결과가 좀 괜찮았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실패를 했을 때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실 방송은 좀 그걸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럼 누구의 실패입니까? 감독의 실패입니까? 스태프의 실패입니까? 선수들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협회의 실패입니까? 성공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8강에 그쳤고 15년 만에 이렇게 4강 진출에도 실패한 것은 그 자체가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용도 좋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경기도 시원한 경기가 없었어요. 사실 중국전도 중국이 뛰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은 경기를 했었던 거지 우리를 기다렸던 팀에게는 아무도 무엇도 뭘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준희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는 그들을 잘 모르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상대, 그러니까 잠그고 들어오는 팀을 만났을 때의 어떤 우리의 준비와 경기를 풀어가는 자세
여기에서 오는 그냥 어떤 단순한 실수 실패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키르기스탄은 우리를 상대로 나름 호기롭게 앞으로 전진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수비 숫자를 아주 많이 두고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10백에 기반한 경기를 치렀다면 키르기스탄은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뒷공간을 허용하면서도 나오는 또 비율이 높았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수비적인 시간이 좀 길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바레인도 나오는 그런 시간 비중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뭐 밀집 수비 10백에만 대비를 못해서 이런 성적이 나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상대와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과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회를 앞둔 상태에서 뭐 제가 벤투 감독 및 코칭 스태프의 문제를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전체적인 대회가 실전에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조금 잘못돼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상대, 혹은 카타르가 우리를 상대로 아주 5백으로 내려앉는 그런 시간대를 고려하면은,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좀 피지컬 유형의 공격수 카드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피지컬 유형의 공격수라면 예를 들어 어떤 선수를? 뭐 김신욱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김신욱 선수를 꼭 지칭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유형의 선수가 그래도 뭐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은 좀 쓸 카드가 더 다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반대로 키르기스탄이나 뭐 또 순간적인 어떤 바레인처럼 우리를 상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문선민 선수 같은 스타일, 꼭 문선민이 아니더라도 문선민 유형이 좀 필요했을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조별리그 단계에서의 어떤 전략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뭐냐면 우리가 3차전 중국전에서 뭐 손흥민 선수까지 정말 투입을 해가면서 꼭 이기려고 했던 거는 조 1위에 대한 어떤 이런 집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 1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리핀전과 키르기스탄전에 골을 애초에 더 많이 넣었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좀 안 지려고 하고 뭔가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안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서는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시안컵이라면 제 생각에는 조별리그, 특히 우리보다 확연하게 전력이 좀 아래라고 평가된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약간 모험을 해서 골을 좀 많이 넣을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런 견지에서는 저는 오히려 또 뭐 이승우 선수 뭐 대회 중간에 얘기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별리그 1, 2차전에 이승우 선수가 차라리 좀 더 활용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그렇게 로테이션을 좀 많이 시켜놔야 정작 이제 중요한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주전 선수들 위주로 계속 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회 운영에 대한 시나리오라든가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실패를 하고 임했던 대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준희 의원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토너먼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 2차전에 봤듯이 토너먼트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모두가 알았을 텐데 무기를 너무 빨리 썼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무기가 한 종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도 경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들어가도, 지동원 선수가 들어가도, 뭐 구자철 선수가 들어가도 경기 운영 자체가 바뀌질 않으니까 상대하는 팀들은 준비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당황시키거나 상대 수비를 뭔가 마음을 바쁘게 만들 무기를 우리가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고, 심지어 지동원 선수가 들어가서, 지동원 선수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교체던 선수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공을 점유하고 빠져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선수들은 그대로 하면 되네. 이 선수가 나왔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네. 왜냐면 그 윙어를 양쪽에 쓰면 그 정연하게 하는 감독들은 양쪽을 15분 다 바꾸잖아요. 왜냐면 수비수가 적응할까 봐. 근데 우리는 수비수가 적응한 그대로 보여줬고, 저는 친선전보다 우리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친선전에서는 그들도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항상 이기니까 우리 중심대로 봤지만 그들도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던 말던 상관이 없었고, 우리는 이기는 거에 치여 있었지만 사실 여기는 대회에 나오는 이진법이다. 결국에 대회는 이진법, 0 아니면 1인데 우리는 오히려 친선전에서는 1로 계속 가다가 대회에서 0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평가전 아마 옐카에 지금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 레드 제민 씨 그때 계실 때죠.
갑자기 또 소환되는 레드재민. 평가전 점수를 제가 굉장히 높게 주지 않았어요? 90점 주셨어요. 네. 한준희 의원의 점수는요? 저는 90점. 제가 그때 90점 주면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점유율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전진성이 좋아졌다. 또 하나는 이전보다 템포가 빠르다. 또 하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예전보다 좋다. 근데 아시안컵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아시안컵의 우리 문제가 평가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가전 점수는 지금 다시 매기라고 해도 90점을 주는데 이번 대회로 보면 제가 그 점수를 좋게 줬던 그 원인들이 이번 대회에서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평가전 상대가 평균적으로 이번에 아시안컵 본선에서 만났던 상대보다 훨씬 강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마 벤투 감독도 그런 축구를 구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친선전 같은 평가전 같은 경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큰 대회 때마다 느끼는 거 결국 컨디션 관리에 완전 실패한 게 아닌가. 팀 컨디션 관리. 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02년에 한국 축구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정말 가슴을 막 뛰게 했던 거는 지치지 않는 그런 적극성, 70분 이후에도 상대를 물어뜯는 그런 과감성이었는데 이런 게 점점 희석되면서 사실 슈트리케 감독 때 말라왔던 게 계속 그거잖아요. 아르무아 코치 하나 가지고는 이런 과학 축구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벤투 감독이 이번에 사실 스포츠 과학자도 데려갔어요. 그런데도 실패를 한 걸 보면 협회 자체에 아니면 대회 자체에 운영하는 우리 지금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2015년에 지금에야 얘기할 수 있지만 식중독이었잖아요. 2016년에는 심지어 집단 식중독에 걸렸어요. 선수들이. 근데 그때는 감기라고 했었고 독감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넘어갔고 심지어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식중독이었는데 감기로 일종의 그 왜 우리끼리 네. 말로 마사지를 좀 했죠. 아. 근데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봐도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봐도 그때도 체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8강전에 선수들이 끝나고 다 누워버려요. 그때 우즈베키스탄하고 8강전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연장 갔잖아요. 네. 또 심지어. 근데 14년 월드컵 때 그랬고 15년 아시안컵, 2018년 월드컵, 2019년 UAE 아시안컵까지 이런 게 계속 컨디션 문제가 이어지면 협회가 안을 돌아봐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중심이라고 봐요. 변하지 않는 협회. 협회 관계자로서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드를 미관 말찍이지만 네. 미관 말찍이고 사실 상근직이 아니라서요. 미관 말찍.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협회가 이번에 김판곤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행 같은 거에 너무 얽매여 있거나 관행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서 사실 다른 곳에서 오라고 하면은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데리고 이 큰 대회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계약이 만료된 사람들을 관행적으로 이게 이번 대회까지는 해주겠지라는 그런 부분이 이게 얘기가 틀어지면은 안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번 대회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협회도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2002년에 우리가 그렇게 체력을 냈을 때 주치의하고 계약서를 쓴 주치의가 2002년의 월드컵에 김현철 박사가 유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2002년보다도 못한 시스템을 가지고 큰 대회들을 나가고 있고 잠깐만요. 그럼 네. 대표팀 국가대표팀의 주치의와 네. 대한축구협회가 김현철 박사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의무분과위원회에서 그 경기마다 대회마다 주치의를 파견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그때마다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비용도 좀 많이 들지 않냐. 생업도 있고. 네, 생각도 있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키트맨 랩스라고 그 스포츠 과학을 하는 이제 집단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2015년에 내놓은 자료가 1년에 EPL 구단이 부상자에게 주는 연봉이 3천억이 넘는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치의 한 명 아니면 좋은 과학 시스템에 한 명 하면 비싸도 1, 2억일 거예요. 근데 이 1, 2억이면 이 누수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이분이 중대한 실수를 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어떻게 자원봉사한테 책임을 물어요? 근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고 아시안컵이면 월드컵 이후에 가장 중요한 대회인데 이 대회에 계약서도 쓰지 않은 자원봉사 주치의를 쓰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떤 논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트레이너를 말씀드리면 이 트레이너들이 나간 게 그 팀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그 훈련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선수들이 트레이너랑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 치료실에서 얘기하고 맞아. 거기서 나온 얘기로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옆에 누워서 이렇게 막 그런 그림 있잖아요. 호날두 이렇게 누워 있고.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의무 트레이너들이 심리 치료사의 역할까지 거의 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선수들 고민 받아주고 또 형이고 하니까. 선수들의 몸을 매일 돌봐주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친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일반 직원이 아닌 거잖아요. 일반 직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여자인데 이 사람들이 나갔는데 뭐 명수를 채웠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면피성 발언이죠. 이거 협회에다가 렐카 하나 던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처? 저는 거의 레드카드 던지고 싶은데 네. 저는 뭐 이렇게 2개 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싹. 예. 예. 싹. 근데 사실 그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네.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와 대처 그리고 이게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내놓는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실망스럽긴 했어요. 우리가 그라운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신경을 쓰고 뭐 대회 성적 좋으면은 이제 된 거고 뭐 그런 식의 행정이 너무 오래 지속됐던 거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게 한 번쯤은 까발려질 게 까발려지고 잘못된 게 지적이 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라운드 안에서 벌어지는 일 밖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진화가 되어야지만 결국 한국 축구가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축구는 당연히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국 축구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시행착오, 교훈이 돼야지 폭망, 멸망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사실 뭐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류청 기자가 이제 아까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천억을 날리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 의료진에 한 10억 쓰는 게 네. 훨씬 낫겠죠. 그래 물론 이제 그래도 한 1,000억은 날릴 수도 있죠. 또 그렇습니다. 부상자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을 오히려 선 지불함으로써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그건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팀에 좀 집중을 해보죠. 네. 벤투 감독이 이제 아시안컵은 뭐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3월에 평가전 그리고 6월에 또 평가전이 있고요. 하반기부터 2차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바꿔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벤투 감독에 관해서는 최근에 뭐 기사가 뭐 세 자릿수는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뭐 아니 심지어 당장 감독 잘라야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를 포함해서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죠. 벤투 감독 멘트에 관해서 비판이 좀 많은데 끝나고 나서 우리의 스타일 뭐 큰 틀은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벤투. 네. 일단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인터뷰에 조금 더 스킬을 발휘하자면 그 처음에 딱 끝나자마자 이번 대회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일단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 뭐 금할 수 없습니다. 요런 말 한마디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 벤투 감독이 이 지금의 어떤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그 사실 자체는. 왜 그러냐면 빌드업을 중요시하지 않는 축구는 결국에는 그때그때 임시 변통적인 뻥축구 같은 유형의 축구밖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는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체계 자체를 지금 대표팀 선수들도 인터뷰할 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듯이 문제는 정말 실전에서 요소 상황마다 조금 변칙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 그런 유연성, 그런 부분을 이제 벤투 감독이 가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벤투 감독이 저는 뭐니 해도 이번 대회에서 교훈을 좀 뼈저리게 얻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플랜 B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시킬 수 있는 그런 벤투 감독이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벤투 감독이 고집이 있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선수, 확인이 된 선수, 그리고 뭔가 자기가 찍은 선수는 또 안 쓰는 어떤 그런 고집도 포르투갈 대표팀 콰레스마, 보싱화 안 썼던 카르발료도 안 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뭔가 좀 스타일, 태도가 좀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전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그분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갑자기 바꿔라. 근데 다만 고집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이겨야 그게 이제 철학이 되고 신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면 고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고집 앞에 뭐 하나 붙죠. 네, 예. 그렇죠. 뺑 고집인데 근데 이게 현실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그가 추구하는 축구가 현실적이 되려면 방법론도 철저해야 되고 그거를 고집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는 축구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축구가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는 조금 전자지 않나. 그러니까 충칭에서도 저는 그때 김판곤 위원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따져봤더니 뭐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는 확률이 70 몇 %고 해서 좋은 축구를 했던 것 같다. 저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요. 졌을 때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충칭도 강등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도 자기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실패했다고 하면 어때? 실패한 걸 인정을 해야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그 상태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벤투 감독이 이야기하는 뭐 빌드업 축구 이런 게 한국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지만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빌드업만 잘하는 축구를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총만 하나 들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총도 들고 대포도 들고 뭐 곡사포도 있고 직사포도 있고 안 되면 뭐 뒤에 가서 뭐 굴이라도 파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총만 쏘는 거예요. 야 총만 잘 쏘면 돼. 방패로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때도 아마 레드제민 씨 있었을 텐데 벤투 레드제민 그리우세요? 아니 별로 그렇게 그립진 않아요. 벤투 감독이 이 아시아 팀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 한 팀 한 팀 등에 대한 정말 현미경 파악이라든가 분석까지 돼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지금 결과론적으로 좀 봤죠. 네. 사실은 아시아 이제 월드컵 예선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아시안컵은 지나갔고 이제 그 다음에도 그런데 또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이제 중요한 승부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키르기스탄, 바레인, 카타르 상대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2차 예선 쉽게 그냥 넘어설 수 있는 급들이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이제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 축구예요. 이제 이번에 한번 당해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밀도 있는 연구를 코칭 스텝과 더불어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시아 팀들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하자.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네. 끝내신 거예요 지금? 한 줄이요? 한 줄이요. 갑자기. 청룡이도 없고 자철이도 없고 이제 청룡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과연 그럼 그 선배들의 빈자리를 누구로 메워야 되느냐? 그럼 과감하게 하반기에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부터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밑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을 과감하게 등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류청 기자는? 저는 뭐 일단 기성용 선수는 월드컵만 나와 은퇴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정도로 잡아둬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잡아둬야 된다. 아시안컵을 보니까 아시아에선 기성용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런 거 봤을 때 기성용 선수는 잡아둬야 되고. 기성용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 은퇴의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 포지션에 1, 2, 3, 4번, 이 포지션에 1, 2, 3, 4번. 그래서 이제 틀 갖춰서 여기서 빠지면 2번이 들어가고 여기서 빠지면 3번이 들어가고 이런 축구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현실에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뭐랄까요? 그 신인을 써야 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세대 교체의 시점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진 않았지만 한 두세 명 정도 바꾸면 괜찮을 것 그 같아요. 두세 명 누구예요? 류청의 마음속에 있는 근데 두세 명. 좀 긍정적인 게 권창훈 선수가 사실 우리에게 아니 가장 권창훈 선수 원래 있던 카드지. 돌아왔어요. 세대 교체 카드. 그래도 어쨌든 돌아왔어요. 네. 근데 권창훈 선수도 세대 교체 카드죠. 94년생이니까. 아직 그리고 젊으니까요. 백승호 선수가 요즘에
출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바로 앞 주말에 있었던 네. 라리가 경기에서도 데뷔했어요. 라리가 데뷔했어요. 후반 이제 막판에 교체 투입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저는 리그 데뷔라고 보거든요. 뭐 컵 대회는 나갈 수 있다고 봤을 때 리그에서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3월까지 계속 나간다면 백승호 선수도 한번 불러봄직하다. 이강인도 발렌시아 리그 데뷔했고 네,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강인 선수는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껴둬야 된다는 건가요? 아껴온다기보다는 거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궤도에 올랐을 때 데려다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제가 리우블루 기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빨리 불러야 된다. 저는 이강인 선수를 일단 뭐 좀 편안한 평가전 같은 데서 데뷔를 시키는 거는 뭐 그건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메시 선수, 뭐 호날두 선수, 루니 선수 이런 선수들 국가대표 데뷔 다 언제 했습니까? 뭐 마이클 오웬 같은 선수 다 언제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차범근 감독, 뭐 최순호 감독 이런 분들 국가대표 데뷔 다 빨리 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네. 오늘 얘기 많이 했던 기성용 선수도요. 1989년생인데 아 그렇죠. 예, 예. 데뷔전 자체가 2008년이었어요. 맞아요. 네. 쌍용도 네. 데뷔를 빨리 한 편이고 그런데 오히려 요즘으로 올수록 그 어린 선수들의 국가대표 데뷔라는 것 자체가 좀 덜 일어나는 경향이 분명히 지금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이제 지금 정도 나이면은 제 생각에는 좀 부담 없는 평가전 같은 데서 충분히 불러서 이 선수가 실제로 형들과 더불어 뛸 때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정도는 저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벤투 감독이 정말 자신이 순수하게 발탁한 선수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기성용 선수, 뭐 구자철 선수, 이청용 선수 등등 이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원래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뭐 유럽파 내지는 뭐 베테랑 내지는 스타 선수들이 주축을 또 이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좀 추가된 멤버들은 아시안 게임에서 또 두각을 나타낸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의조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김문환 선수 등등에 이르는 물론 이제 벤투 감독이 뽑았던 박지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몇 명 있기는 이진현 하지만 선수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번 뭐 아시안컵에서 활용됐다거나 그렇게 주력으로 쓰였다거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 이제는 정말 벤투 감독이 뭐 뛰는 리그를 가리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서 다시 멤버를 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재풀을 확 넓혀서 정말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 지난 시간에 사극 역사 이야기를 통해 좀 재미를 봤잖아요. 재미를. 예. 뭐 어떤 게 떠오릅니까? 어떤 인물이? 칭기즈칸 이런 거예요. 아, 왜냐면 칭기스칸도 그랬어요? 칭기즈칸이 그 쫄딱 몇 번 망하고 그 마지막에 성공하기 전에 우물에 그 뭐지? 진흙 우물에 앉아가지고 진흙을 퍼먹으면서 우리 잘해보자 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다 몽골 사람들일 것 같지만 인종도 달랐고요. 심지어 종교도 다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그 몽골 벌판에서도 학연 지연 그때 학연 없었겠구나. 그때는 정말 능력 위주의 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징기즈칸 다른 책 제목이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 이야. 제가 그런 거 좋아해서 예. 이게 실제로 유럽까지 진출했잖아요. 아니 진짜 저쪽 유럽을 싹쓸이했잖아요. 그쵸. 몽골 제국. 유럽에서 그래서 척후병을 잡은 거예요. 네. 몽골 척후병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영국 출신이었어요. 몽골군인데. 몽골군인데 잡아보니까 영국 사람.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때 알고 보면 뭐 청교도혁명이나 뭐 명예혁명 때 넘어왔던 사람이 거기서 등용이 돼가지고. 네. 청교도 혁명. 그리고 궁전에서 명예혁명이 지금 포도주 마셨대요. 그런 거 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오. 하면 칭기즈칸의 자세로. 이야. 저는 주로 KBS 사극으로 역사를 많이 봤는데 이분은 아니 뭐 스케일이 달라. 이게 뭐 읽는 책을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책도 열심히 읽고 이게 축구 인문학자예요. 아니에요. 책도 많이 씁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축구 사회학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축구 역사학자도 예. 되는 것 같고. 칭기즈칸의 자세.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마음을 얻어야 된다. 네, 마음을 얻어야 된다. 예. 슈틸케 감독이 물론 끝은 안 좋았지만 처음에 우리를 막 흔들었던 게 이정엽 선수를 막 뽑아쓰고 그때까지 대표팀에 왔지만 전혀 중용받지 못했던 박주호 선수를 막 쓰고 그래서 선수들이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감독 열심히 뛰면 갈 수 있구나. 근데 초기에 그랬다가 그쵸.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또 사라졌던 그게 사라져서 이제 그분이 시간도 문제가 웃기기는 받았는데 한데, 예. 처음에는 칭기즈칸으로 했다가 히딩크 감독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모든 선수에게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죠. 정말 내가 열심히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PSV 에인토벤에서 이제 이용표 해설위원이 얘기해 준 건데
정말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다가 경기 전 히딩크 감독이 한 5분 연설을 한대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라운드에서 이 감독을 해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술이죠. 여기 마음을 얻어야 되고 진흙도 퍼먹을 수 있는. 벤투 칭기즈칸이 된다. 오늘 타이틀 좀 마음을 좀 많이 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선수를 안 뽑을 수는 있는데 그건 감독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기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니까 문제가 되는 네. 건데 이제 마음을 열어서 말을 타시진 않겠지만. 이제 칭기즈칸 받고 또 없습니까? 사극 마니아 한준희 의원.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제가 사극으로 야, 받을 스케일이 아닌 한준희 것 의원이 같아요. 지지 치르고 됐죠. 열컵? 오늘 저희가 이제 아시안컵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 축구가 이후에 달라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까요? 유청 기자. 고집이 신념을 되려면 현실 인식을 얻어야 된다. 현실 인식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칭기즈칸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칭기즈칸.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이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는 벤투 감독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변칙을 가미하기를 바라고 있고 사람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으로부터 처절한 교훈을 그리고 여기 또 추가하자면 대한축구협회 역시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이번 아시안컵으로 삼아야 한국 축구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실패해서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 다시 일어서서 또 뚜벅뚜벅 걸어나갈 한국 축구 좀 기다리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을 뽑아서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6개월 정기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류블루. 이게 단군에 이어 칭기즈칸으로 레드제민이 돌아오거든요. 과연 레드제민이 돌아와도 자리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자리는 있네요 여기. 예. 앉으면 됩니다 여기. 사실 옵저버석 이런 거 좀 마련해 주시고 방청석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제 박수 칠 관중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요. 예, 재민이 형 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저 한국에 징기스칸 노래 있었어요. 저 징기스칸 징기스칸 뒤돌아보지 제 와이프가 이런 거 가서 하지 말라고 계속. 누가? 제 와이프 꼰대 같아 보이니까. 너 꼰대야.